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과 그리고 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에 한 소년과 한 아저씨가 함께 탔다. 그 아저씨가 미소를 띠며 너 몇 층에 사니? 라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소년이 전 12층 사는데요. 라고 답을 하니 아저씨가 아 그래? 아저씨는 11층에 살아. 자주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 11층이 돼서 도착하니 아저씨는 라고 인사를 하며 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히면서 문틈으로 소년은 똑똑히 보았다. 아저씨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며 12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텅 빈 수루탄 파편을 눈에 맞은 남자가 앞이 안 보이는 공포,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기어다니고 있다. 그러던 중 남자는 좁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 속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일제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남자는 상황을 알 수 없어 그저 좁고 깊은 그곳에서 공포를 느끼며 살고 싶은 욕망만에 시달렸다. 우리가 그를 발견한 건 폐허가 된 마을에서 생존자를 찾으러 갔을 때였다. 그는 텅 빈 우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지하도 한 여자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언제나 다니던 지하도로 들어섰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의 옷은 삐뚤성이었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지하도에는 여자와 그 남자뿐이었다. 여자는 무서웠지만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을 거야 라고 타이르면서 그대로 지나가기로 했다. 남자와 엇갈리는 순간 그는 여자를 쳐다보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며칠 후 마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다. 여자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기막혔는데 며칠 전 지하도에서 마주친 그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자신은 왜 습격당하지 않은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여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도소에 가서 범인과 대면했다. 그날 저 보지 않았나요? 그날 기억납니다. 왜 저 추리하지 않았죠? 당신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지 않나요? 편의점. 한 남성이 차를 타고 여행길에 나섰다. 여행길에 너무 목이 말라 근처 편의점을 찾아보았지만 시골이라서 편의점은 보이지 않았다. 가다 보니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곳이 눈에 띄었다. 근처에는 집과 마을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장사가 잘 될까? 라는 의문과 함께 들어갔는데 마을 아이들 몇몇이 과자를 고르고 있었고 옆에 음료수와 물을 파는 냉장고가 있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네 라고 생각하며 물병을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그런데 한 꼬마가 말하길 아저씨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시에서 온 것처럼 보여서 그런가? 라고 가벼운 생각으로 넘기고 계산대에 가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여기가 폭격 뭐야? 당장 나가! 하며 소리쳤다. 나는 마지못해 구멍가게를 나서서 차를 타려는데 아주머니와 그 뒤에 꼬마가 나왔다. 먼저 아주머니가 당장 나가! 해지기 전에 여기 떠나! 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출발하려는데 또다시 꼬마가 생일 파티. 나의 생일날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집안에서 친구들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한 것이 비쳐버렸다. 등 뒤에 장롱에서 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영 능력자를 수소문해서 그 사진을 감정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진에서는 연기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심령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던 게 아닌가. 에이 괜히 깜짝 놀랐잖아. 난 또 귀신인 줄 알았네. 다행이다. 어느 마을에 매우 예쁘게 생긴 한 여자가 있었다. 그
그 여자는 마을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으며 청혼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청혼을 모두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들의 특징을 연구하며 그 남자의 이상형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는 목을 마여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한 여자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몇 년 후 여자는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났다. 여자는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남자는 말했다. 이런, 순서가 잘못됐군. 어느 날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혼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며느리가 만든 국이 너무 맛없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에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요리 실력을 따라잡으라며 매일 혼을 냈다. 혼내는 것이 지겨워 복수하고 싶었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국에 농약을 탔다. 그 국을 먹은 시아버지는 국이 너무 맛있다며 드디어 시어머니의 요리 실력을 따라잡았다고 했다. 어느 날 나는 여자친구를 죽였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 5년 후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죽이게 되었다. 시체를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10년 후 열받는 상사를 죽였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15년 후 병수발을 들던 엄마를 귀찮아서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이 되어도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안 쓰는 물건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안 쓰는 물건이 아니라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물건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미영아, 그건 뭐지? 네, 선생님. 언니의 아이팟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언니가 뭐라고 했어? 가져가도 된다고 했어요. 준혁아, 그건 뭐지? 이건 형의 mp3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했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철수, 그건 뭐지? 내 할아버지의 인공 호흡기예요.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이라고 하셨어요. 노인이 남자에게 말한다. 게임을 하나 하겠나? 노인이 설명한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자 안에 고액의 상금이 들어있는데 남자가 상자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의 상금은 남자의 것이 된다. 상자는 아주 튼튼해서 맨손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자 옆에는 도끼 같은 것들이 놓여있다. 시간 제한은 없다. 남자는 얼마든지 하자고 한다. 돈을 얻을 기회만 있고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는 아주 매혹적인 게임이었다. 참가 의사를 밝힌 남자에게 노인이 말한다. 5만 원만 낸다면 상금의 바로 옆에서 시작하게 해주지.
남자는 웃는 얼굴로 5만 원을 냅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상금은 남자의 눈앞에 있었다. 비 오는 날, 한 남자가 한 손에는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론 7살 난 여자아이를 업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빗물이 다 묻잖아. 추워.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등이 다 젖겠군. 집에 들어가는 길에 뺑소니를 당해 입원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니 친한 친구가 왔다. 병원에 병문안을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범인 얼굴은 봤어? 아니, 갑자기 당해서 못 봤어. 그래? 그렇군.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 그래, 난 이제 돌아갈게. 다음엔 진짜로 병문안으로 올게. 응, 와줘서 고맙다. 심심하다.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군. 일어날 수가 없어. 내 방에 거울이 있었나? 가위바위보나 해볼까? 주먹. 비겼다. 아, 비기는 게 당연한 건가? 근데 거울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다. 너무 잠을 많이 잤나 보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군. 오른쪽 어깨에 손이 닿았다. 대학 졸업 후 외국에서 유학을 시작했다.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귀여워했던 고양이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충격받았고 동생에게 답장을 보냈다. 갑자기 그런 일을 들으면 충격받는다. 앞으로는 먼저 고양이가 지붕에 오른 일을 쓰고 다음 날에 미끄러져 떨어진 일을, 그리고 다음 날에 죽었다는 내용을 보내라. 그리고 몇 개월 후 동생에게서 다시 편지가 도착했다. 어머니께서 지붕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인 나와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대문 앞에는 할머니가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와 친구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문 두드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힐끔 쳐다보시더니 다시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가 못 들으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내 팔을 붙잡고 세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가 내게 덜덜 떨며 말을 건넸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 시골에 계신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셔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4살이 된 딸은 죽음을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어린가 보다. 처음 온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뜰에 있는 우물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당황해서 나는 급히 딸을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딸이 영정사진 속에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묻는다. 이 할머니 사진만 왜 장식하는 거야? 딸은 모르겠지만 슬픈 질문이다.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친척 중 누군가 대답해 주었다. 딸도 이 정도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이 이렇게 되물었다. 응?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야?
한 아주머니가 밤에 운동을 하러 갔다. 그런데 웬 여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의 단축키 1번을 눌렀다. 남자친구였다.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말했다. 이 여자 남자친구죠?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당장 와주세요.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하며 끊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친구가 왔다. 나는 저주의 책이라는 책을 찾았다. 그 저주는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고, 한 분은 그 저주를 어떤 놈에게 걸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저주를 내릴 때 잘못하면 저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다. 조심해서 하자. 1. 눈을 감고 저주를 내리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 녀석 얼굴은 잊을 수 없지. 2. 눈을 감은 채 내리고 싶은 저주를 떠올려라.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자. 3. 눈을 뜨세요. 이것으로 끝이다. 큰일이다.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냥 없어졌다. 그날 나는 집에 갔는데 그 녀석은 돌아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문득 아파트 옥상에 좁은 틈 같은 데가 있는데 혹시 그 친구가 그곳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돼서 오늘 당장 그 맨션의 옥상에 올라가 봤다. 그랬더니 아니라 달릴까 그 친구는 거기 있었고 틈에서 내려다보면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최근에 우리 집에서는 심령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집 물건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 친구는 기분 탓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신경 쓰이기 때문에 집에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매일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물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방심하지 않고 집안에 귀신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집을 구석구석 뒤졌다. 벽장, 옷장, 화장실을 찾았다. 역시 아무것도 없다. 문득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봤는데도 역시 사람 같은 것은 없다. 혹시 다락방인가? 라고 생각했고 다락도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다. 그리고 이사할 때까지 그런 일은 이어졌다. 친구 ABC 3명이 엽기 살인자에게 납치되었다. 살인자는 이 중 누군가로부터 오른팔과 왼팔을 하나씩 내 앞에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선포하였다.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절대 못한다. 너희들이 해라.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오른팔을 자를게. C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왼팔을 자를게. 두 사람은 살아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다량의 출혈로 사망했다. 나는 산에서 조난당했다. 절망에 빠져 길을 걷는데 낡은 집이 한 채 보였다. 나는 기뻐하며 집 쪽으로 뛰어갔다. 집에 들어가자 창문은 없고 이상하게 생긴 그림들만이 걸려 있었다. 한 그림은 해괴하게 웃고 있었고 또 다른 그림은 울고 있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나는 경악했다.
당근마켓에서 캠코더를 샀다. 중고 거래라서 그런지 아직 이 캠코더 안에는 파일이 남아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길래 재생해보니 웬 여자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찍혀있는 영상이었다. 왠지 기분이 나빠서 캠코더를 되팔까도 했는데 나는 문득 드는 생각에 소름이 돋아서 캠코더를 버려버렸다. 어느 날 친구 3명이 귀신이 나온다는 폐교 옥상에 가기로 했다. 3명 중 한 사람만 옥상에 올라가 보고 귀신이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귀신이 없으면 X 표시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다. A라는 친구가 걸렸고 그는 곧 옥상에 올라가 봤지만 귀신 따위는 없었다. A는 자신 있게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X를 했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갓난아기. 어느 비행기의 승객 중 갓난아기를 동반한 부부가 있었다. 일본에서 영국까지의 긴 비행이었음에도 갓난아기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부터 쭉 계속 잠만 자고 있는 상태였다. 그 갓난아기는 울기는커녕 잠을 계속 자면서도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스튜어디스가 기내에 상주하는 의사에게 보이려고 아기를 안아든 순간 무서운 사건이 밝혀졌다. 이 젊은 부모님은 사실 부부도 뭣도 아니었고 마약을 밀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 있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할 것도 없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여러 배너들이 뜨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매우 일그러져서 보기 흉측한 사람의 얼굴 사진이, 다른 하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 사진이 있는 배너였다. 자기네들이 수술한 결과라고 함께 쓰여 있었다. 아, 이 정도는 되니까 성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사진 위쪽에는 찍힌 날짜가 흐릿하게 나와 있었는데 바로 흉측한 얼굴의 사진을 찍은 날짜가 지극히 정상적인 얼굴의 사진을 찍은 날짜보다 더 느렸다. 어느 수박 농가에 사는 수박밭 주인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밭에 몰래 들어와 수박서리를 하는 놈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 궁리를 한 끝에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난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은 간판을 만들어 수박밭에 세워두었다. 경고! 이 밭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 1개가 있다. 그 다음날 농부가 밭에 나와 수박을 확인하니 수박은 모두 무사했다. 다만 간판 아래쪽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었다. 지금은 2개. 한 아이는 매일 부모에게 학대받았다. 그날도 부모에게 학대받고 울고 있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악마가 나타나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하나만 들어주도록 하지. 아이는 부모님을 죽여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서 아이를 괴롭혔다. 아이는 이전보다 더 큰 슬픔에 빠졌다. 나는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듯이 보였고 나는 용기를 내어 며칠 후 그녀에게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고 초대를 했다. 그녀는 쑥스러운지 내 눈을 피했고 나는 그 모습마저 귀엽게 느껴졌다. 나와 그녀는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서 몇 분 후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그녀가 소변을 보려고 변기 커버를 올렸는데 가장자리에 바퀴벌레가 있었어. 라고 말했다.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다니 역시 귀여운걸? 산악회에서 새로운 산을 갔다. 회원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한 명 있는데 산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산행 도중 예상치 못한 폭설로 우리는 모두 동굴에 피신했지만 빠져나갈 방안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떤 한 산악회원이 말했다. 우리 이대로 굶어 죽느니 소리에 팔 한쪽씩 잘라서 먹고 버티자. 산악회원들끼리 서로 고통스럽게 지르는 비명이 들렸고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팔 한쪽을 내주었다. 그렇게 며칠간 버틴 끝에 구조대에서 산악회원들을 찾았고 모두가 살았다는 안도에 기뻐했다. 장님의 귀에도 산악회원들이 박수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거의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팔에 찔리는 사고가 난다고 한다. 사실 정작 위험할 땐 경찰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저녁 늦게 나갈 때 항상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닌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까. 매일 저녁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는 나는 오늘 밤도 여느 때처럼 편의점을 간다.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혹시 걔야? 등 뒤에서 날 찌르려고? 계속 같은 발소리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고 있다. 뒤돌아보니 어떤 놈이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본다.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어 그것보다 더 빨리 칼을 들었다. 하며 쓰러진 놈. 오늘 밤에 나 벌써 걔한 4명을 잡았다. 도대체 이런 흉악 범죄는 언제 끝나려나? 몸이 불편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두 손 두 발이 없는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의사는 그에게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부모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남자는 학교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진흙두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니 웃는 얼굴로 축구를 했다고 대답했다. 즐겁게 놀다 왔어?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조금은 걱정되었던 부모님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어느 부부가 사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이 허겁지겁 집에 왔다. 아내의 안부를 확인했더니 강도가 들이닥쳤을 때 다행히도 아내가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강도를 쫓아낸 것 같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터폰이 울리길래 당신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을 여니 강도가 라고 했다.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면서 많이 무서웠겠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남편이 한 달 전부터 매일 같은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은 이러했다. 한밤중에 안목을 꾸다가 일어나면 천장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러고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 이제 바꿀 때야. 라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인사처럼 아내에게 상담했기 때문에 아내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내는 기쁜 마음에 오늘은 그 꿈을 안 꿨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말했다. 무슨 꿈? 꽤 오래전 어떤 홈페이지에 다친 불쌍한 동물들에게 기부를 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그 코너에는 한쪽 발이 없는 게 내장이 튀어나온 고양이 등 차마 보고 있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회복 경과의 사진을 순서대로 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 감동하여 기부금도 제법 모인 듯 했다. 기부한 돈을 제대로 수술비에 사용하는 듯 했고 동물들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엉망진창이 된 손발이 치료가 가능한 걸까? 내장이 튀어나온 고양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거리에 다친 개와 고양이들은 다 어디에서 데려온 것일까?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 사이트의 이미지 작성 시기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확인해보니 완치 후의 사진은 끔찍한 모습의 사진보다 더 먼저 작성되어 있었다. 나는 아파트 22층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쿵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다급한 목소리에 열어줄 뻔했지만 나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껴서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느 여름날 젊은 남자가 해변에 놀러가서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가 남자에게 먼저 접근해왔다. 남자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에게 같이 놀자며 작업을 걸었고 그녀도 싫지 않은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결국 그날 두 명은 호텔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남자가 눈을 뜨자 이미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남자는 호텔 안을 싹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도 없었고 돈이나 소지품이 없어진 것도 없었다. 남자는 어제 그녀의 모습과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 심각한 관계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냥 먼저 돌아간 것이겠지 하고 짐작했다. 남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세수하러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남자는 곧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되었다. 수면대 거울에는 새빨간 립스틱으로 휘갈겨 쓴 듯한 글씨가 있었다. Welcome to Ace.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다. 꼬마야, 혹시 너희 엄마 있니? 그때 엄마가 요리하다가 화상을 크게 입어 돌아가셨다.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혹시 너희 아빠 있니? 다시 그때 아빠가 집으로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돌아가셨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철수네 집이니? 아니요, 아닌데요. 여기는 지민이 집인데. 철수와 영희가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철수가 먼저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머리카락, 옷, 모자, 신발까지 모두 까만색을 한 어떤 여자가 철수에게 물었다. 영이 있어요? 철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영희가 없다고 했다. 잠시 뒤 온몸이 하얀 여자가 와서는 영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역시 철수는 없다고 하였고 하얀 여자는 말을 이었다. 그 검은 여자가 영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영희를 구해야 해요. 철수는 당황해서 영희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의 주소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하얀 여자는 고맙다며 재빨리 편의점을 나갔다. 그리고 철수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 하얀 여자의 신발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이었다. 내 친구 누나의 일이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였고 학업에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안 돼 목이 말라 밖으로 나갔더니 냉장고에서 식탁 쪽에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식탁보 위에 앉아 있었다. 여자의 표정에 너무 놀라 누나는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몇 곡이고 계속 불렀다. 한참이 지난 후에 누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살며시 눈을 떴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서 누나를 똑바로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더 해봐, 미친년아. 한 소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죽기 전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 립스틱으로 급하게 바닥에 무언가를 적어놨다. 바닥에는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작은 동그라미 안에는 X 표시를 그려놓았었다. 경찰들은 도저히 그 뜻을 몰랐고 소녀의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에 무당에게 찾아갔다. 무당은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고
어머니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동그라미는 자동차,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는 사람. 그런데 작은 동그라미에 X를 했다는 것은? 끔찍한 꿈을 꾸었다. 아빠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혼자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아빠는 갑자기 정색하면서 내게 말했다. 궁금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빠는 부엌칼을 가져와 나를 난도질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참혹하게 죽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끔찍했다. 꿈에서 깼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던 꿈. 나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렸는데 아빠와 마주쳤다. 아빠는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아파지? 신입 트럭 운전기사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직 초보라 그는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에 다른 트럭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트럭이 산길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쳤다. 다행히 할머니는 살아계신 것 같다. 자신이 낸 사고는 아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그는 잠시 정차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트럭이 후진을 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 할머니는 사망하셨다. 퇴근 후 그 일을 선배에게 말을 했더니 선배가 하는 말. 주문인간 돼서 치료비 내는 것보단 죽는 게 더 싸게 묵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천장 판자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판자가 떨어져 있는 그대로 놔둔 채 목욕부터 시작했다. 목욕을 마치고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는데 또 근처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근처에서. 그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하고 떨어진 천장판이 떠올랐다. 바로 천장 판자를 끼고 합판과 이웃으로 더 단단하게 보강했다. 이제 안심이네. 남자는 요즘 아이돌 A에 푹 빠져 있다.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있는 돈을 모두 아이돌 A에게 쏟아부었다. A의 화보, DVD 발매 행사가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고 돈을 써내는 게 남자의 일상이었다. 그날은 아이돌 A의 생일이었다. 남자는 이번에도 A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였다. A와 만나기 위해 줄을 섰는데 A의 매니저가 남자에게 말했다. 매번 고맙습니다. A도 항상 기뻐합니다. A에 대한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화보를 수십 장 넘게 사가는 남자는 A의 팬덤에서도 꽤 이름을 날렸다. 남자는 A에게 선물을 주었다. A는 방방 뛰며 좋아하였다.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는 남자의 입가에도 미소가 띄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의 집 앞에서 A가 칼에 수십 번 찔린 채로 죽어 있었다. 범인은 그 남자였다. 경찰은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A는 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척했지만 선물을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TV에서 오락 프로를 하는 것을 보았다.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처럼 분장한 사람이 구석에 쭈그려 있었다. 나는 벌칙 때문에 분장했나 보다 생각하고 샤워를 하려고 TV를 껐다. 근데 TV를 껐는데도 그 여자가 그대로 있었다. 저녁 무렵 공원에서 흙장난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늙은 호라비와 재혼한 젊고 예쁜 계모였지만 항상 친절하고 밝은 웃음이 아름다워서 아이는 어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네? 그런데 계속 흑장난 하고 싶어요. 바쁘기 때문에 안 돼. 빨리 끝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잖아. 이제 곧 어두워져. 에이,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흑장난 했잖아. 어머나 봤어? 그러면 나는 오늘 밤도 흑장난 해야겠네.
내가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던 시절 보수공사 현장에 있을 때였다. 나는 시멘트를 물에 개기 위해 시멘트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편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이 시멘트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들어있습니다. 공장에서 오랫동안 제가 짝사랑만 해오던 그이는 사고로 분쇄기 안에 떨어져 석회석과 함께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시멘트를 사용한 장소를 저에게 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벽이나 다리가 된 그이를 만나러 갈 테니까.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가자라고 하고 내 손을 잡아당겨 집에 밖에 나왔다. 어딘가 즐거운 곳에 어머니께서 데려가 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뻐서 함께 걸었다. 좀 걸은 후 어머니께서는 전철이 지나가는 철도 건널목 앞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전철이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건널목을 건너지 않는 것인지 이상했지만 나도 왠지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다물어 함께 서 있었다. 곧 차단기가 내려오고 전철이 왔다. 그때 어머니께서 매우 강하게 내 손을 저릴 정도로 잡았다. 전철이 통과하고 다시 차단기가 올라갔는데도 모치는 그때까지도 걷기 시작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전철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손을 잡고 힘이 들어가던 그 감촉의 기억이 남아있다. 지금도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싫다. 어느 가족이 계곡으로 놀러가고 있었다. 휴가를 갈 형편은 전혀 아니었지만 여름이니 무리해서라도 가는 것 같다. 가는 곳은 산속 외진 곳이라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산 기슭 근처까지 오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징징거린다. 덕분에 가족들만 내리게 해주기 위해 버스는 정차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서 정류장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더니 속보로 아까 버스가 낙석사고로 전원 사망이라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아내는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중얼거렸다. 남편은 바보같이 무슨 소리야? 라고 고함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기도 한 것 같다. 내 방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바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방의 책상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책상 앞 창문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내 등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서 깜짝 놀랐다. 한데 잘 보니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평소 느껴지는 시선의 정체는 이거였구나. 나는 안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7년) 정도 전에 할머니가 죽었는데 할머니가 죽고 내 생일이 된 날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뭔가 등 뒤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되돌아보면 사라질 듯 약하지만 분명 뭔가 있다. 알 수 없는 실루엣이 있는 느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게 할머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말을 걸거나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날 지켜보고 있을 뿐. 아마 내 마지막 생일 축하를 보러 와준 거로 생각한다. 옛날에 한 가족 5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손주, 엄마, 아빠. 하루는 할머니가 TV로 손금을 어떻게 보는지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생명줄을 보았습니다. 손녀의 생명줄이 너무 짧아서 할머니가 억지로 생명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손주, 아빠, 엄마는 병이 들어서 다 죽고는 할머니와 손녀만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기도 전에 스님이 이 집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남아있네.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끔 밤마다 비상 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 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의 남자가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 뒤로 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한밤중에 들리던 비상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그건 나처럼.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납치되었다. 범인은 쌍둥이의 눈과 입을 검은 테이프로 가렸다. 범인은 쌍둥이 자매 중 언니에게 변조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항하거나 도망가면 동생을 죽일 거야. 또 범죄자는 동생의 귀에도 변조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항하거나 도망가면 언니를 죽일 거야. 우리 학교 앞에 철도가 하나 있다. 그곳에 유령 열차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맴돌고 있었다. 일부 애들은 사실을 위해 야자를 빼고 학교 안에서 있었다. 자정때 애들은 나와서 그 철도로 가봤다. 반장도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이 갔다. 역시 분위기가 나올만 했다. 그때 한 열차가 온다. 보통과 다를 게 없는 화물 열차다. 그 열차가 지나간 다음 또 다른 게 왔다. 그리고 다음에 전철이 왔다. 불이 켜져 있을 뿐 이상한 게 없었다. 애들은 실망하며 가는데 반장이 무서워했다. 애들은 반장에게 물었고 곧 공포에 휩싸였다. 한 개구쟁이가 있었다. 그는 벽에 낙서하는 걸 좋아했다. 때로는 광고지를 칼로 자르는 취미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초상집 앞에 여자 그림이 있었다. 근데 그 그림에서 이상한 기운 같은 게 느껴졌다. 그래도 개구쟁이는 낙서를 했다. 손가락에 바보라고 썼고 커터칼로 손가락 사이를 잘랐다. 그리고 바로 도망을 쳤다.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서 비린내가 난다. 개구쟁이는 놀라 자신의 손가락을 보니 자신의 손가락 사이가 잘린 채로 나뒹굴고 있었고 바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한 택배가 도착했다. 나는 그 택배를 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다. 참 이상한 액자였다. 그것도 한 여자가 소복 차림으로 있었다. 난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이 그림이 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그 점쟁이는 그 액자를 태우고 쟤를 호리병에 넣어버렸다. 나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들려주었다. 한 바람둥이가 있었다. 그는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할 정도로 바람둥이의 종결자였다.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여친과 결별을 맹세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예쁜 여자를 사귀었다. 그리고 저녁 7시 그는 새 여친이 몰래 타놓은 독을 먹고 독살됐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리를 들었다. 이번 작전 성공. 한 방화범이 불을 질렀다. 그는 라이터로 등유와 휘발유에 불을 붙여 온 집을 다 태워버렸다.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는 대가족은 전부 돌아가셨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방화범의 집에 똑같이 불이 났고 방화범은 집과 함께 재로 발견되었다. 잿더미 속에서 웬 쪽지 하나가 발견됐다. 네가 남긴 증거를 똑같이 돌려줄게. 내가 어렸을 적에 남동생이 죽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무척이나 슬펐다.
그래서인지 동생은 내 꿈에 종종 나온다. 동생은 나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몇 년 후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동생 꿈을 꿨다. 어렸을 적 기억 같다. 동생이 내가 어렸을 적에 소중히 하던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다. 만지지 마! 하고 소리쳤지만 동생은 가볍게 무시했다. 울컥한 나머지 동생을 밀었다. 동생은 넘어졌지만 여전히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고 화가 끝까지 난 나머지 동생의 목을 심하게 졸랐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자 동생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랑 똑같네. 군인들이 생활관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군인이 마치 몽유병처럼 다른 군인들의 머리를 통통 두드리는 것이다. 군인들은 그 군인의 머리를 때려 깨웠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깬 군인이 말했다. 내가 꿈에서 어떤 수박밭에 들어갔어. 근데 수박이 잔뜩 있더라. 그래서 두드려봤는데 다 안 익었어. 다 안 익어서 다행이야. 한 의사가 일을 마치고 막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서 있는데 문득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 거울을 보니 그냥 눈을 깜빡이는 피곤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의사는 순간 갑자기 스치는 생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여동생은 병을 앓고 있었다. 아주 희귀한 병이라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었다. 여동생은 매일 약을 먹고 있었다. 그 약을 안 먹으면 여동생은 금방 죽는다. 하지만 그 약은 비싸서 구하기 너무 힘든 약이었다. 엄마는 항상 그 약을 구하느라 힘들어하셨다. 엄마는 바쁘니까 나와 놀 시간이 없다. 하지만 엄마랑 놀고 싶었다. 나는 어머니와 놀기 위해 어떠한 작전을 실행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울부짖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나하고 잘 놀아주게 되었다. 이건 나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거지. 시골로 온 뒤로는 거의 매일 혼자다. 오늘도 할 짓이 없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데 저 멀리 밭에서 하늘하늘거리는 긴 팔의 허수아비 같은 것이 보였다. 시골이라 허수아비가 흔하긴 하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후두둑하고 쏟아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엄마가 오늘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온다고 했는데 무섭다. 예, 엄마랑 아빠가 좀 늦을 것 같다. 지금 큰 나무가 바람 때문에 쓰러져서 장난 아니야. 이거 치우기 전에는 못 들어가겠다. 일찍 자. 아이 뭐야 무섭게. 커튼을 치려고 창문에 가까이 갔다. 왠지 허수아비가 조금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사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매일 어머니를 돌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길면 1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었다. 소년은 포기할 수 없어 여러 사람에게 몸에 좋은 것들을 수소문하고 다녔더니 한 명의 여행자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저기 북산에 가면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찾을 수 있어. 소년은 그 약초를 찾으러 북산으로 향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그 약초를 발견한 소년은 서둘러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서 그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먹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마치 잠든 것처럼. 혼자 산 지 한참 지났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아이들이 자꾸 장난을 쳤다. 오늘도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보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 유리창에는 손바닥, 손가락, 낙서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거 은근히 귀찮았지만 그래도 동네 꼬마들의 장난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웃겼다. 한 소녀가 학교에서 매일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그녀를 왕따시킨 건 같은 반의 아이들이었다. 선생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정말 심하게 왕따를 시켰다. 어느 날 그 소녀는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을 했다. 스스로 양손, 양다리를 절단하고 죽어 있었다. 사인은 과다출혈 같다. 근처에는 그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를 용서하세요. 담력 테스트를 할 일이 생겼다. 2명씩 깜깜한 묘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코스였다. 겁에 찔린 나와 짝을 이룬 여자는 정신을 차려보니 계속 강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담력 테스트는 생각보다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그 무서웠던 담력 테스트도 드디어 끝났다. 얼마나 강하게 잡았던 거야? 라고 서로의 오른손을 보이며 우리는 서로 웃었다. 누나와 남동생은 매우 친했다. 누나는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화장을 하며 전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근데 그녀가 갑자기 동생에게 돌아서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말했다. 왜? 가게는 정말 멀다고. 남동생이 투덜댔지만 누나는 정색한 표정을 하고 맞고 싶어? 지금 사와.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남동생은 누나의 말대로 멀리 있는 가게까지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 누나는 죽어 있었다. 폐교된 어느 초등학교에 있는 큰 거울을 새벽 2시 정각에 보면 괴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여름에 친구 셋과 바로 가보았다. 그 학교는 산골에 있는 목조로 된 학교 건물로 딱 봐도 폐교라는 느낌이 강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먼지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제의 그 거울은 현관 앞 오른쪽으로 가니 바로 거기에 있었다. 무더위 속에서 3명의 친구들은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거울 속에는 긴 소매의 옷을 입은 3명의 친구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냥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문득 친구들의 복장을 보고 창백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내 아들은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가리키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손가락을 지목당한 인간은 꼭 3일 이내에 죽는다는 사실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오늘도 TV를 켜려 할 때 아들은 가만히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TV를 켜자 텔레비전에는 거물 의원의 모습이 비춘다. 아이고, 이 녀석도 죽는 건가?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 무엇인가 갑갑한 마음에 잠이 깼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면 바로 눈앞에 벽이 있었다. 왼쪽을 보면 바로 눈앞에 벽이 있었다. 그리고 뒤를 보면 눈앞에 벽이 있었다. 시선을 돌리면 또 눈앞에 벽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에 들었다. 오늘 요리교실 수업은 카레라이스였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했다. 여러분, 카레라이스에는 어떤 재료를 넣으면 맛있을까요? 학생이 저마다의 재료들을 대답한다. 꿀, 초콜릿, 파인애플, 케첩. 그런 가운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랑입니다. 정색을 하고 대답하는 여성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킥킥 웃었다. 잘 보면 그녀의 손가락 전체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가락을 보고
아마 요리가 서툴러서 정성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끔 역 화장실을 이용한다. 얼마 전에는 내가 손을 씻고 있을 때 키가 엄청 큰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의 향수 냄새는 정말 엄청 역했다. 또 다른 날에도 그 여자가 있었다.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향수 냄새가 진했다. 게다가 그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정말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드드드드드. 또 조금 있다가 고고고고고. 공사장에서나 나는 그런 소리를 그 여자는 내고 있었다. 엄청 오랫동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정말 이상한 여자였다. 나에게는 최근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친이 있었다. 전 여친은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내의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친다. 아무래도 나와 헤어지고 내 후배와 사귀기 시작한 것 같다. 내 후배랑 사귄 전 여친에게 매우 화가 나기 시작했다. 후배와 사귀기 위해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전 여친도 탔다. 엘리베이터는 붐볐기 때문에 저쪽은 눈치도 못 채겠지만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10층에서 우리 이외의 사람이 모두 내리고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남았다. 전 여친과 나는 엘리베이터로 옥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말다툼을 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를 잊고 싶다. (30대) 남자가 의식불명의 중태 상태였다. 구급대원인 나는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달려갔다. 신고된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여자가 나왔다. 20대 중반 정도의 화장이 짙은 여성이다. 내가 돌아오니 남편이 쓰러져 있고.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등 구명 조치는 했습니까? 네, 원래 간호사에서 대충은 했습니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집 거실 소파에는 남자가 누워 있었다. 나는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예쁜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하고 말았다. 여성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서서히 여성의 얼굴이 파래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띵동. 인터폰을 켜보니 술에 취했는지 머리에 넥타이를 맨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분명 저 남자는 여기가 자기 집인 것으로 생각해 초인종을 누른 거겠지? 분명 여기 내 집 맞는데. 역시 취객은 귀찮다. 잠시 기다리면 알아서 다른 데로 가겠지. 여기가 아닌가? 그 남자는 다른 곳으로 간 듯하다. 그렇게 나는 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빠져나갔다. 나는 악몽을 자주 꾼다. 그런데 하도 많이 꾸다 보니 깨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꿈속에서 죽으면 된다. 꿈이라서 아프지도 않으니 나쁘지 않다. 오늘도 악몽을 꿨다. 죽은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 살아서도 힘들게 하다니. 그래도 목에 칼을 그으며 꿈에서 일어났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우리 집 베란다에서 목을 메고 있다.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다. 꿈속의 꿈이라니 이제는 웃기지도 않는군. 다시 나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나는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일을 마친 다음 하는 샤워는 정말 소중하다. 그때였다. 나는 급하게 거실로 나갔다. 거기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시체 한 구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놀랐는지 급히 달아났고 나는 절망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그건 맛있는 척 한 거였어.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아내에게 아쉬운 듯 인사하고 나왔지만
사실 그것도 그런 척 한 거였어. 회사에서도 전화로 사랑한다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것도 그런 척 한 거였어.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안아줄 때도 사실 기쁜 척 한 거였어. 점점 아내한테 냄새가 날 때도, 점점 썩어 문드러지는 아내를 봤을 때도 그냥 모른 척 한 거였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내인 척하는 그 녀석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거든. 어떤 남자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묻고 있다. 38, 네? 26, 네, 곧 제 나이인데 어떻게 하셨죠? 17,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저씨 저 아세요? 66. 어허, 사람들 나이를 다 맞추는 걸 보니 용한 점쟁이신가 보. 남자가 중얼거린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렇게 남자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열차는 다신 돌아오지 못했다. 이 수술은 유전자를 이용해 어려진 몸을 복제해내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늙은 몸은 그대로 화장하면 되는 거죠. 그거 괜찮은 수술이다. 314번 환자분 수술실로 들어오세요. 네, 내 차례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수술대에 누워 잠시 기다렸다. 옆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말한다. 우와, 이렇게 젊어지다니. 의사 선생님, 감사드려요. 저 남자도 이 시술을 받았나 보군. 나도 빨리 어려지고 싶은걸. 일본의 나가사키. 그곳에는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날 날이 어두우면 축 처지고 날이 화창하면 밝아져서 놀러 다니는 아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아이의 기분을 확인하며 아침을 시작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람들은 그 아이의 기분을 확인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을 띄우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그렇게 그들은 태어나서 가장 밝은 빛을 보았다.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를 붙잡더니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젠 돌아오셔야 한다니까요. 다들 아버님만 기다리잖아요. 이게 무슨 미친 여자는 말인가. 그 여자는 나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나는 미친 사람 같아서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30초쯤 더 갔을까? 이번엔 어떤 남자가 나를 붙잡았다. 아버님, 저 정훈이에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허, 참 착하시네요. 우리 아들도 이름이 정훈인데 그쪽처럼 좋은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웃으며 짐을 들어주었다. 내 아들과 정말 닮은 것 같다. 나는 독방에 갇혀있다. 내 형량은 3년. 빛도 아무것도 없는 이 방에서의 시간은 너무 가혹했다. 하지만 오늘은 출소일이다. 이봐, 간수. 나는 오늘 출소일이라고. 어서 문을 열어줘. 어째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나는 너희가 하루에 한 끼만 준다는 걸 3년 전에 눈치챘다. 내가 먹은 식사의 횟수는 1095번. 따라서 지금은 3년이 다 지난 것이지. 우리는 매일 3끼씩 줬을 텐데. 갑자기 아파트가 정전이 됐다. 넷플릭스를 보는데 흐름이 끊기니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랑 케이크는 어떡하지? 그때 옆집에서 비명이 들려온다. 여자의 비명 같은데 울음소리가 섞인 듯하여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 옆집에 물어보자. 저기요, 혹시 집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짜증에 찬 얼굴의 남자가 나온다. 아, 지금 TV로 공프로만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됐어요? 갑자기 와서 귀찮게 하고 있어.
아, 네. 그러면 즐겁게 감상하세요. 그냥 남자가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나 보다. A가 어떤 마을에 찾아왔다. 그 A는 종종 와서 흠잡을 곳 없는 채소 요리를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요리를 만들어주는 남자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마을의 한 B라는 청년은 그 A를 의심했다. 그래서 그 B는 A를 뒤쫓아 보기로 했다. 다음날 A는 엄청난 양의 고기 요리를 갖고 왔고 그 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다. 한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부자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왜 풀을 뜯어 드시는 거죠? 에휴, 지금 양식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거라도 먹고 있습니다. 집에 처자식들도 굶고 있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정말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따라오세요. 그렇게 남자는 가족과 함께 부자를 따라갔고 그 부자를 저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한 여자가 남자친구와 2주년 여행을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 하지만 배는 고장이 났고 불행 중 다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무인도로 올라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토의를 시작했고 남자들이 먹을 것을 사냥해 오기로 했다. 물론 그녀의 남자친구도 함께 동참했다. 사냥에 간 사람들은 갈매기 고기를 들고 왔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다. 한 남자가 말한다. 저기 죄송하지만 당신의 남자친구분이 사냥을 갔다가 죽게 됐습니다. 이건 그분의 유품입니다. 그러곤 그녀와 남자친구의 커플링을 건네준다. 여자는 애통했지만 살아남아야 했기에 갈매기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며칠 뒤 여자는 구조되었다. 2년 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며 2년 전 배를 탔던 항구에 돌아가 갈매기 고기를 먹으러 갔고 그리고 여자는 자살했다. 철수야, 사실 나 귀신을 볼 수 있어. 정말? 이 주변에도 있어? 저기에 화장실 있잖아. 저기에 목매달고 죽은 귀신이 있어. 우와, 또 있어? 저기 분수에 칼을 흔들며 다가오는 귀신이 있어. 그건 나도 보이네? 신기하다. 두 친구가 학교에서 야자를 짤까 말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 어차피 쫄아가지고 못할 거면서. 그건 인정. 그때였다. 뭐야, 갑자기 전등 나갔어? 정전된 것 같은데? 현재 학교가 정전되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은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개꿀! 그렇게 모든 아이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전교 1등만 빼고. 와, 누가 전교 1등 아니랄까봐 계속 공부하고 있네. 독하다. 그렇게 전교 1등은 혼자 남아 1시간 동안 더 공부를 하다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흰 꽃이 가득했다. 지진 발생 후로 모두 대피소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 모두 대피소로 모였다. 대피소라 해봐야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지만 다들 떨리는지 주변이 시끄럽다. 잘 수가 없네. 어디 잘 데 없나? 그렇게 나는 잘 곳을 찾던 중 체육관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어두웠으며 가장 좋은 것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던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 누워 잠에 들었다. 좋은 자리를 찾아 다행이군. 악마가 죽은 남자를 찾아왔다. 후후, 이제 저승으로 갈 일만 남았군. 하지만 내가 도와준다면 너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 부활할 수 있지. 어때? 부활할 건가? 남자는 고민했다. 당연히 악마가 이런 일을 대가 없이 할 리도 없을 뿐더러 뭔가 찜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딱히 뭔가 걸릴 만한 것도 없었기에 동의했다. 그렇게 남자는 부활하였고
가장 따뜻한 곳에서 다시 만날 악마를 원망했다.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한 달간 버티면 500만 원을 드립니다. 소지품은 마음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는 충분한 물, 31분의 식량, 닌텐도와 충분한 배터리, 만화책을 챙겨 실험실로 갔다. 담당자가 묻는다. 정말 이걸로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문이 닫혔다. 여기에는 화장실도 있고 빛도 약하지만 있으며 바닥도 그리 딱딱하진 않다. 30일이야 뭐 간단하지. 준비하느라 피곤했어서 그런가? 졸리네. 한숨 자고 일어나야겠다. 나는 빵의 위험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먼저 중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70% 이상이 빵을 주식으로 한다. 이것만 봐도 빵이 범죄율을 높이는 성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빵을 한번 먹은 사람들의 98% 이상이 이후에도 빵을 찾는다고 한다. 이보다 위험한 마약이 어딨겠는가. 마지막으로 20명의 사람들을 방에 가둬두고 매일 빵 하나씩을 던져주면 사람들의 폭력성은 굉장히 높아져 서로를 죽이려 하게 된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 나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처에 있는 여자가 치안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곧바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착각일지도 모른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민을 하다 좋은 생각이 났다. 치안이라면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라고 여자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그녀는 곧바로 문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곧바로 치안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치안입니다! 라고 소리쳤다. 이윽고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범인은 도망가지 못했고 경찰과 영무원에게 끌려갔다. 영무원이나 경찰에게 사정을 청취하고 돌아갔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자에게 담례 인사를 받았다. 나는 굉장히 뿌듯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메일을 한 통 보냈다. 그 메일은 동영상 메일이었는데 또 어떤 서프라이즈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 메일에는 여자친구가 자살하는 내용이었는데 밧줄에 목을 감고 목을 조여 괴로운 듯이 죽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동영상은 끝이 났다.